네.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번 오빠 논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정말로 팩트와 객관적 진실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못 믿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현장은 김건희 여사랑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엄한 사람이랑 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때 가서 말씀하셔야지.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측근들한테 그랬다고 하던데요. 이제부터 나 세게 하겠다. 오늘 성과가 없으면은 친한계 측근들은 지금 특검법에 이제 그럼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2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뭐 미국은 지금 이제 대선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요. 중동에서도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와중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 많은 와중에 우리도 독대냐 삼자냐 뭐 이런 이제 문제들로 연당. 굉장히 시끄럽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정치 상황들 찬찬히 정리해 주실 분들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아프로디테님이 세 분을 정의를 이렇게 좀 내려주셨는데 뭐라고요? 말랑말랑한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굉장히, 알고 축하드립니다. 보면 강한 남자 정광재입니다. 제가 제가 그 외유 내강 형의 그 대명사인데 사실 아, 그래요? 밖으로는 이렇게 근데 아직 단 한 번도 강한 모습 내강을 보여주지 네. 못했습니다. 칼집에만 숨겨놓고 있죠. 칼은 칼집에 번만 있을 때 뽑아요. 제일 무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꺼내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말랑말랑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살 서울주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많이 참으시는 모양이에요. 속에 문드러졌죠.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자,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개그캐 강성필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이시죠? 네, 국민불통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 왜요? 요즘 민주당 괜찮은데 왜 개그라고 그래? 하니까 옛날 수다맨 강성 누구죠? 범. 강성범. 거기도 유튜브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 야당에서 시사 유튜브. 활발하게 활동하시죠. 네. 강성범 네, 네, TV라고. 우리 얘기 하시죠, 우리 얘기. 이름이 조금 야당 캐릭터인가 보네. 강성범. 강성인데? 강성인데. 밑도 끝도 없는. 받아주기 어려운 네. 드립을 자꾸 주시네요. 자, 그리고 뉴스 정리는 우리 최윤경 기자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가봐야죠. 일단은 대통령과 네. 한동훈 대표가 네. 만나는데 한 명이 더 끼는군요. 아니 몇 시에 만나는 건가요, 정확히? 4시 반 아닌가요? 그렇죠, 4시 반. 네. 4시 반이요. 제가 4시 주목한 반. 것은 4시 반이에요. 그렇죠. 시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4시 왜냐면 반. 소개팅을 할 때 점심을 먹자. 그렇죠. 그냥 만나보자. 저녁을 먹자. 좀 잘해보자. 네. 4시 반은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이건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튼 뭐 저녁을 네. 먹고 가냐 네. 아니면 진짜 6시 전에 끝나냐에 따라서 네. 이 회담의 성패 그러니까 이 아. 면담의 성패가 네네.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저녁은 주겠죠. 아니요. 아니 근데 근데 보통은- 오늘 네. 벌써 네. 저녁 그 만찬 일정이 대통령은 있기 때문에 만찬 만찬 봉쇄했어요.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그래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녁을 먹고 가냐 안 먹고 가냐 회담의 성패랑은 진짜 치사하다.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필요한 기대는 초반에 네. 다 차단하는 대통령의 배려가 아니 여기 이거 있습니다. 앞뒤가 깔끔하신 소개팅 분이에요. 4시 반에 해놓고 저녁 자리에 회식 약속 잡아놓고 맞아요. 네. 나 그냥 뭐 소개팅 별로 기대가 없으니까 기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어디 구내식당에서라도 드시고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전 요 시간 좀 아, 놀라웠는데 4시 반. 4시 반이고 만찬은 예약돼 있고 예. 따라오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둘이 만나는 독대를 처음엔 얘기를 했었는데 독대는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3자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친한계에서는 양측 비서실장 다 해서 2대2로 만나자. 그렇게 데리고 오고 싶으면 우리도 하나 데리고 간다 얘기했는데 원래 이제 그건 독대를 원했는데 네. 독대 아니고 그쪽에서 한 명 더 데려오면 우리도 한 명 네, 데려갈게. 2+2 가자 했는데 네. 그렇게는 안 됐고 그건 안 대통령실이 되고. 거절한 것으로 네. 나왔습니다. 이 3명이냐 4명이냐의 차이는 뭐 어떻게 나옵니까? 혹은 뭐 2명이냐 3명이냐의 차이. 그 우리가 이 처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면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일정 정도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요구가 왔을 때 그럼 그러니까 우리 측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네요. 당에서는 네, 당에서도 비서실장이 같이 참여하는 쪽이 어떻겠느냐라고 네. 얘기했는데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그 이견으로 인해서 이번 면담을 혹은 독대를 아예 안 할 거냐, 판을 엎을 정도의 이런 건 아니라고 네, 생각한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이유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번 만남 못 하겠다라고 했다면 네. 이 소통이 깨진 것에 대한 뭐 120% 책임을 네. 당에서 지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한 이제 명 더 받아들인 데려나가면 겁니다. 더 힘이 실려요. 그렇지. 약간 아무래도 뭐 임대인도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식이란 네, 게. 그런데 또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네. 누구나 지금 뭐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리고 일반적인 객관적 상황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2대2로 하겠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불쾌할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전반적인 건 네. 배석자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네. 대통령과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고 네. 이런 얘기가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진석 실장은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비서일 뿐이다. 비서일 뿐이다. 비서일 아니 뿐이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굳이 배석시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 면담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면담은요. 독대하고 다르게 상하 관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면담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래 와서 얘기 좀 해봐.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사장님 면담 뭐 이런 거. 학부모 그렇죠. 면담 네, 뭐 이런. 우리 친구 간의 면담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하지만 독대라는 거는 동등한 위치에서 네. 서로 간의 어떤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독대라고 얘기하지. 혹은 뭐 영수회담이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면담은 애초부터 이제 상하 관계가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2대1에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느니 저랬느니 한다고 말이 퍼져 나갈 겁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 공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근데 증인을 그러면 2명 세운다? 그러면 말이 엇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당대표의 비서실장은 나가서 본인들 좋은 대로 해석하고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좋게 해석을 하면 이게 또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딱 정진석 비서실장 한 명만 있어야지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서 나의 요구에 대해서 이런 걸 들어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그것은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듯한데 제가 옆에서 제대로 들었는데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앞날이 반박을. 뻔히 보이네.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면담의 결과 중에서 네. 여당 측의 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언론이 3개 중에서 하나만 택한다면 뭐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냐? 한동훈 세 대표가 개를- 요구하는 네, 한동훈 대표 요구한 게 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김 여사 의혹, 규명 절차 협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약속 3가지네요. 근데 3가지 중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진실 규명을 하는데 협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아니 좀 원래 말이 글이 말보다 명쾌해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진실 규명에 어떻게 협조를 하죠? 이것은 뭐 특검법을 한다는 건가? 그리고 지금 이제 소환장 같은 거 발부하면 바로 나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네. 법사위에서 동행 명령장을 네. 발부를 했을 겁니다. 네, 지금 네, 이 시간쯤이면. 네. 근데 그게 이제 협조를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예상했을 때 오늘 면담에서 그나마 어쨌든 뭔가 하나는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제2부속식 설치의 합의 정도 요거 하나 정도 요거 건질 것 하나 같다?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 일단 독대를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독대를 한다는 거는 이 지금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된 어떤 팩트 파인딩이라든지 대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다는 건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실은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진실 규명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는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네.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담이라는 단어 자체는 마치 옛날에 왕궁으로 들어올 때 문을 일부러 낮게 만들어서 허리 숙이고 들어오게 만드는 뭐 그런 식의 느낌. 거기 하나가 있다는 오늘 거고. 제대로 이해하시긴 했네. 네. 근데 지금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네. 독대, 역사,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던 일, 이게 독대입니다. 어떤 일을 의논하려고 단둘이 만나는 일, 주로 윗사람과의 만남을 이른다. 이게 네. 독대고요. 네. 면담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함입니다.
의미가 지금 해석하셨는데 완전히 이 다른 의미예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주당식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식 해석. 면담의 조선시대 아니,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 독대보다는 얘기. 면담이 윗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이게 뭐 독대냐 더 면담이냐 높습니다. 형식보다는 큰 의미 두 사람이 없다. 만난 것이 중요하다는 예, 얘기를 하려고 예.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뭐 성과에 관련해서 이 부속실은 이미 대통령실이 지금 만들려고 공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속실을 만드는 것을 대통령실이 이번 면담에 정치적 성과물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야말로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는 뭐가 거죠. 또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인적 쇄신, 또 하나 네. 공개 활동 중단. 네. 나머지는 뭐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하다 협조, 예. 이거랄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네.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얘기들을 할 겁니다. 지금 얘기됐던 얘기들 네. 분명히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음.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성과물을 가져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물들이 이게 뭐 당장 내일 이루어진다 아니면 내일 모레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약속 정도는 하겠죠. 시기를 두고 네. 그것이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새로운 판이 연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강성필 부위원장은 3개 중에 잘해봐야 제2부속실 설치 하나 정도 약속 받을 거다는 얘기셨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3개 중에 3개 다 저는 가능하다. 대외활동 중단. 인적 쇄신은 네. 대통령실 내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없다라고 공식 부인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단기간에 이 부분이 김건희 라인이기 때문에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공개 활동 중단은 지난번에 대선 국면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크게 부각됐을 때 네. 내조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대외 활동에 대한 공개 활동 적어도 중단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받을 것 생각하고요. 같고. 의혹 규명 협조는 이게 뭐 특검이나 뭐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규명의 협조라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명태균 씨나 김대남 씨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라. 과거에 네. 한 번에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뭐 명태균 씨가 하나하나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뭐 의견을 내놓다 보니까 자꾸만 여기에 끌려 들어가는 그 페이스에 말려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 갈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면담은 김건희 여사랑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엄한 사람이랑 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드네요. 보살님 등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니 대외 활동 중단 당연히 하셔야죠. 저는 최소한 네. 대통령실 공식 그 사진첩에 김건희 여사 사진은 안 올라와 있나 보여요. 최소한 그게 중요해요? 대통령실로 이렇게 네, 뿌리는 그 사진들 대통령실 말씀하시는 그 거죠? 뭐지 워터마크 박아가지고 네. 지금 릴리즈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안 올라와요. 왜 그래요, 그거는? 지금 모르겠어. 그걸 김건희 여사는 꼭 혼자 있는 사진도 많이 올리시고 네. 대통령이랑 같이 있는 사진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걸- 저쪽에 있고 네. 그러더라고요. 안 올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게 어떤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진이란 것은 사진 자체가 주는 어떤 메시지, 국정 예. 철학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뭐 인스타에는 올릴 만한 사진들을 그렇게 왜요? 마포대교 사진은 그래도 상당한 철학이 내가 지시하고 있다. 담겨 내가 있죠. 대통령이다. 뭐 이런 메시지는 담겨 있을 수 있게 그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사진이라도 안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적 쇄신은 지금 나오는 뭐 7인방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뭐 속간내기식으로 하면 낙인이 찍혀요. 그 사람들도 기분 나쁘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전면적인 어찌 보면 뭐 이 사람들 행정관들, 비서관들 그 위에 있는 수석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물갈이가 있어야 된다. 네. 제발 당에 있는 사람 좀 써라. 국민의힘에 지금 당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신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가서 펼치지를 못하고 있는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있는 사람들. 뭐 포함해서 정광기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연락 오면 바로 정리하고 가십니까? 요즘 안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안 봐야지 뭐.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야죠. 안 간다는 얘기를 앞으로의 간다는 얘기요, 안 간다는 얘기요. 안 앞으로의 간다는 정치를 얘기죠. 생각해. 지금 가면 순장도인데. 앞으로 정치를 생각해서 안 간다. 자, 근데 네네. 이제 아직 안 끝났는데. 일단 그다음에 의혹 규명 절차는 네. 이건 뭐 단순히 제2부속실 합의 정도가 아니라 특검을 받겠다.
단 모든 특검이 아니라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받겠다. 아. 네. 저는 이거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보여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13가지, 14가지 넣어가지고 특검 지금 발의하잖아요. 그건 특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저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이치모터 사건은 충분히 수사가 됐습니다. 충분히 증거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하든 아니면 개별 특검을 하든 네. 해가지고 그것만이라도 따로 빼가지고 빨리 특검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근데 지금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가 당에 계신 예.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가 뭐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뭐가 얻어지는 게 없을 경우에는 이거 이대로는 갈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네. 자칫 이게 이제 특검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처럼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당에서는 용산에 대한 불만이 좀 큰 상태인가? 김종혁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원외 소속이셔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반대표를 아니고.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오기 전에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하고 좀 잠깐 통화를 좀 한 일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제 뭐 비공개 회의를 네.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도 뭐 좀 있고 어떤 네. 내용들이 오고 갔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같이 식사를 한 분들의 기조는 하여튼 이번에는 할 말을 다 하고 와야 된다.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민심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절감하고 왔잖아요. 네. 얼마 전에 곡성에 낙선 인사 갔었을 때 봤던 영상 기억나세요? 지금 김건희 굉장히 여사 좀 화제가 어떻게 됐는데 해주세요? 네, 뭐였죠? 김건희 여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 흘려서 못 사람들이. 살겠습니다. 네. 그분이 곡성에서 549표인가 얻었잖아요. 우리가 3.6%. 네, 네. 그 중에 한 표일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당 지지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임계점이 이미 좀 넘어서고 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민심들과 뭐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엔 좀 이전의 면담이나 판단이 있는- 만남과는 좀 다른. 네, 뭐 어. 지난번에 지도부 회의 갔을 때는 네. 누가 그랬잖아요. 굳이 할 말 있었으면 해도 된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는 가만히 참았던 거 아닙니까? 분위기 봐갖고. 네. 그러니까 뭐 갑분싸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분위기 싸게 만드는 네. 그런 네, 사람 네,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네,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전략적 인내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충분히 입장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할 말 다 한다. 네. 네. 오늘은 말해도 갑분싸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간에 선거에서 참패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때 가서 말씀하셔야지. 네. 근데 한동훈 대표 뭐라 했습니까? 본인이 말한 지금 3대 요구가 과한 것도 아니고 국민 눈높이의 최소치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 2, 3 세 개 중에서 뭐 제대로 된 걸 하나 딱 손에 집히는 걸 받아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측근들한테 그랬다고 하던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나 세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측근이에요. 예, 정강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거랑 비슷한 네. 내용이잖아요. 제가 지금 자, 생각했던 측근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과가 없으면은 측근들은 친한계 측근들은 네. 지금 네. 특검법에 이제 그럼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고 다니세요. 특검법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하는 게 나아요. 그 질문이요. 왜냐면 김종혁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면담이 빈손으로 끝나고 만약에 여론이 악화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까봐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어쨌든 오늘 회담 후에 그 다음도 친한계에서 당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네.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재의결 대급 재표결 되는 게 한 30일 앞으로 네.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시죠.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대통령실이 변화할지에 대해서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고 이 관련한 뭐 지금 11월 2일서부터 민주당은 장외 투쟁한다고 하는 것도 네, 있고 네. 이런 복합적인 정치 상황을 봐야지 지금
대통령실이 이번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친한계는 그러면 찬성표 던져야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종혁 최고도 그거를 단정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네. 근데 저는 진짜 한동훈 대표가 초반에 뭘 시행착오를 겪었냐면 세게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63%의 어떤 당원들과 어떤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정책위 의장 박근혜 만에 그걸로 한 일주일 보내고 그 뒤로 어떤 좀 약간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 지금 이번에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래도 지난 어떤 여느 선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격차로 어떤 득표를 해서 이겼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이제는 민심은 없고 이건 좀 세게 나가도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여기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여기서 근데 뭐 세게가 나가 그 정도가 본인의 말과 같이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듬뿍 담아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실지 정말 이제 진짜 여당 속의 야당 이런 역할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뭐 서천의 굴욕 2가 시즌 2가 될지 뭐 오늘 한번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친한계 인사들이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약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정강재 대표님 포함해서 이 둘의 관계, 용산과 대표의 관계를 너무 고려한 나머지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질 그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가십시오 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말리지 마. 왜 그러냐면 네. 아직 정권이 네네. 2년 반 남았잖아요. 네. 자리가 많아요. 자리가 지금 자리가 아니, 많아요. 아니, 그 우리가 저는 장난이다. 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네. 않고 지금 설주한 변호사가 얘기하시는 기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당내에 네.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원내 의원들 중에도 지난 한 80일, 90일이 너무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당내 리더십을 네. 우리가 확실히 더 행사하고 이른바 비윤계 아니면 비윤계 아니 비한계 어쩌면 친윤계 의원들 네. 이런 분들에게 좀 너무 아까 말랑말랑한 모습을 보여줬던 네.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 취임 100일 정도까지는 당정 관계 복원을 위해서 조금은 우리가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그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시나리오 상으로도 갈등이 진폭돼서 그게 해소되는 측면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 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이 민주당으로 예를 들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있잖아요. 근데 비주류 있어요? 비주류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있었어요. 과거형 그랬던 적도 이게 이디 무슨 붙었어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비주류가 당권을 잡잖아요. 네. 그리고 제대로 행사를 못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집권의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당을 이끌어간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막상 당권을 가져가도 어수선합니다. 오래 못 가. 그러면서 네. 허니문이란 얘기를 하면서 계속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는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반대로 이번에 부산 금정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권을 한번 휘어잡아 봤던 친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그들은요 무자비하게 다 뜻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친한계는 아직 당권을 한 번도 못 잡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하는 원동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너희는 네. 초보야. 초보라는 거죠 쉽게 네, 말해. 네. 자, 이 와중에 하여튼 대통령 지지율은 뭐 조사할 때마다 네, 기록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지율이 오늘 월요일에는 리얼미터 나오는 날이잖아요. 리얼미터가 이제 지난 14일에서 18일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4.1%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 전보다 1.7% 포인트 내린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조사를 할 때마다 최저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있는 업체마다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씩 수치는 다르긴 한데 네. 리얼미터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네, 회사죠. 그래도 숫자가 나쁘지 않은 그런 네. 이제 회사였는데 지지율이라는 건 흐름을 보는 거니까요. 네, 리얼미터에서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우하향이네요.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참 미국 주식하고는 좀 틀리네. 아니 저 부정적 의견은 미국 주식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 빠다는 건 똑같네요. 신고지수 계속 경신. 우상향이네요. 저도 이 그 수치 볼 때마다 네. 좀 마음 아픈 게 네. 부정평가 비중이 네.
무려 72.3%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네. 이게 8월 3주만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네. 65.4%. 그러니까요. 네. 지금 72.3%면은 국민 4명 중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번 오빠 논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정말로 팩트와 객관적 진실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맞아요. 않는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긍정평가 24%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평가 너무 높아. 72.3% 이거를 우리가 어. 조심해야 돼요. 진짜 제가 일반 정치에 관심 하나도 없고 정말 이 강남권에서만 평생을 살아오신 그런 40대 50대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물론 그분들은 투표를 안 했거나 보통 이제 보수 쪽에 이제 더 성향이 짙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의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솔직히 이제까지 이런 뭐 영부인이 있었었나? 라는 이런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네,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도대체 뭘 믿고 지금 이렇게 국정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네. 변화를 하겠다는 지금 뭐 자세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이것도 오늘 보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가 좀 중요한 것이 다른 조사도 이제 낮긴 낮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좀 최근에 중요한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근데 전 세계 어디 가나 집권자에 대한 불평 불만은 경제 문제가 1위예요. 네. 그래서 2위 이유가 부정적인 이유, 2위가 실제적인 1등 이유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2위로 올라섰을 거예요. 아, 사실상 1위다 그게. 네. 예. 이 점만 하더라도 아마 4위에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8%에서 막 이렇게 오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네. 사실 그거 빼놓고는 23점이나 24점이나 그게 뭐 중요합니까? 네, 19점과 20점은 좀 차이가 있지만. 네. 아, 그나저나 이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네. 저희 지금 동접자도 최근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이거. 좋아요 이거. 한번 네. 눌러주십시오. 안 돼, 안 돼. 진짜 아, 이렇게 간절한 하면 안 마음으로 됩니다. 구걸합니다. 아, 그 괜찮대요. 저는 비대위 출범해야 될 것 여론-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네. 강성필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예. 사실상 1위다. 예. 저는 지금 거의 알파자 오메가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이슈가 김건희 여사를 이슈가. 둘러싼 리스크가. 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뭘 잘했고 뭘 못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치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르겠다고 할 거예요. 뭐 잘했다고 하는 건 우리 같은 정치력 고관 여자들은 뭐 한미일 동맹 복원 뭐 이런 것들을 잘했다. 뭐 원전 생태계 복원 이런 걸 얘기하겠지만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경제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감정적 이 정치는 사실 파토스의 영역이잖아요. 감정적 영역에서 제일 그 세게 작용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만 일정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간다면 금세 30%의 이 국정 지지율은 회복할 수 있을 네네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법사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시는데 법사위도요. 이따 오후부터 볼 만합니다. 지금은 지금 볼 거 특별히 볼 없으세요? 게 지금 없어요. 볼 거 없습니다. 자, 진도 빨리 뺍니다. 네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난주 목요일에 사건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수사 결과를. 근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기자들이랑 간담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받았을 때 관련해서 영장 청구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청구를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네. 법원이 기각돼 무산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루 지나고 나서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의 거짓말이었는지 예. 한번 일단 듣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네.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예,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피의자로서 그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안 하고 네. 다른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등 해가지고 네.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건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영장 목록을 적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압수수색할 게 뭔지가 네, 뭐 어떤 예. 목록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이를테면은 컴퓨터 하드를 본다고 해도 영장을 그냥 영장 하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에 어떤 관련 내용, 그러니까 코바나 키워드 관련 내용을 압수수색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안 해놓고는 지금 두루두루 묶어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하루 만에 들통이 난 거죠 사실상. 네. 제가 이런 수사에 제가 압수수색 현장에도 많이 가봤고 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진 않아요. 진짜 기자님 말씀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요. 컴퓨터도 다 들고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꽂아가지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거기서 키워드만 넣어가지고 키워드에 걸린 것들만 일단 떠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분석하는 것은 가져가서 하는데 가져갈 파일들은 일단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자기들이 이제 사전에 다 써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20몇 개, 30몇 개를 넣어본 다음에 나오면 이제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것을 뭐 헷갈렸다고 이제 변명은 하고 있는데 헷갈릴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않아요. 상당히 좀 네. 부차한 변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도 관련해가지고 불기소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소 못한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증거를 안 찾았으니까. 지식이 없어요. 요즘 수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이 95%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나는 거지. 그러면 휴대폰하고 이순희가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그런 거지 그 위에 뭘 조사합니까? 어디 가서 증거를 찾습니까? 뭐 CCTV 보고 찾습니까? 증언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게 검찰이 보통 수사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포렌식을 다 떠가지고 키워드로 다 찾아낸 다음에 네. 그것을 분석하는 데만 해도 보통 일반 사건도 한 2달은 걸릴 거예요. 왜? 네. 보통 카카오톡의 내용을 싹 분석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말했던 거, 이 사람이 말 A와 B의 그 카톡 내용을 가지고 증거를 다 맞춰둡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을 소환해서 부를 때는 우리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 바로 띄워줍니다. 네, 맞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때 죄송합니다 하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핸드폰을 안 뺏어갔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상대방 뭐 예를 들어 이 뭐 상대방 그 주가 조작범들에 대한 그 사람들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김건희 여사 예를 들어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하면 아 그러시군요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도 안 뺏었다는 게 무슨 수사입니까 이게? 이게 좀 약간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시더라고. 모 변호사님이 이거 시간이 한 10몇 년 전인데 이제 와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해봐야 뭐하냐. 이렇게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JTBC에서 보도되고 있는 무슨 녹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모 씨 핸드폰에서 나온 녹취록들이에요. 이거 수사할 2021년도 당시에 압수된 겁니다. 그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 그때 주가 조작 할 때부터 썼던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쓰지 않은 핸드폰이었어요. 근데 이게 압수당할까봐 다른 곳으로 옮겨놨었어요. 근데 수사가 한번 느슨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일 처음에 네. 수사하고 난 다음에 한 3-4개월 동안 소강 상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심한 거예요. 아무도 구속 안 되고 이 수사가 그냥 유야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끼어들면서 이거 대권 후보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겠어 해가지고 안심해가지고 그 사람이 휴대폰을 다시 가지고 온 사이에 그때 압수수색이 되면서 이게 건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서 과거에 쓰던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져와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원래 그 수사관들이 오면 압수수색대 오면 휴대폰을 일단 다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명의인가 아닌가 과거 것도 다 봅니다. 여기 네. 과거에 시점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과거에 썼던 것이 녹음이나 아니면 그 통화 목록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전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뭐 기본적인 것도 안 이루어졌다라는 네네. 부분에서는 검찰이 할 말이 없다. 네, 변명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압수수색 중에 어떤 분들은 한간에 야 이거 10년 전인데 이제 압수수색에서 무슨 소용이냐 그러거든요. 집에 가잖아요.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가면은요 이래저래 다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집에 안 갔던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택은 영장에 애초에 코바나도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거지 같은 걸 다 보고 데스크탑도 가져와야지. 네. 이게 흔적이 압수수색이 무서운 게 뭐냐면 본인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데서 예를 들어서 누가 A가 그 피해자한테 오늘 어디 갔었어? 나 오늘 뭐 누구 좀 만나러 갔다 왔어. 이런 대화에서 포착이 돼서
덜미를 잡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의 ABC 기본 옵션인 거예요. 네. 저는 뭐 굳이 네, 알겠습니다. 말을 더 첨언하고 싶지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대변인이지 제가 검찰청 대변인은 아니잖아요. 네. 네. 검찰에서도 아마 뭐 열심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그 휴대폰 포렌식이 가능한 수준일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검찰청에서 알겠습니다. 나름 절차에 따라서 했겠죠. 법과 원칙에 따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한다. 네. 네, 그 정도 언론적 입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 고발한 사람이 이 도이치모터스 처음에 고발한 게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그 법무부 예. 인권국장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를 할 것이다. 근데 항고를 하면 이 검찰이 수사한 것이 내가 봤을 땐 탐탁지 않아. 이거 제대로 수사 안 된 것 같으니까 고검에서 기록 한번 다시 봐주세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서울고검으로. 근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 검찰에 항고를 한다고요? 그렇죠.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됐는데 왜 기소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법원 네. 판단을 받을 수는 없고 어.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그 상위에 있는 서울 고검에서 이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재정 신청도 되지 않나요? 네. 이것도 아, 맞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둘다 일단은 되죠. 네. 서울 고검은 별로 일을 이제 안 하는 안 하겠죠. 곳이라 이제 가잖아요. 되게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왜냐면 아, 오랜만에 일이 들어오니까. 네, 아, 그 일도 일이고 사람이 가면 그렇게 반갑게 맞아줘요. 거기, 고검에 계시면. 거기는 보통 사람들 민원인들이 다니는 데가 네, 아니에요.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자들 가면 그렇게 잘해주시고 점심도 아. 앉은 김에 점심도 먹자 이렇게 아, 해주시거든요. 서울 고검이? 예. 아 그리고 고검장님 방은 엄청 넓어요. 네, 따뜻합니다 거기 가면. 근데 아무튼 아. 오랜만에 일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아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재미있는 됐다. 포인트는 그동안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상태였잖아요. 이거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이슈여서 윤석열을 배제해라가 핵심이었는데 윤석열은 사라지고 지금 검찰총장이 계속 배제되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대검에서 다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할 수 있게 그 수사 지휘권을 회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아니 상태입니다. 끝까지 뭐 배제해야지 할 거. 아니 진짜 이거 말. 아 우리 진 회장님이 주식 전문가잖아요. 전문까지는 뭐. 갑자기 이러세요? 아니, 어쨌든 근데- 7초 매매, 30초 매매 그거 가능합니까? 아, 7초 매매. 네. 그거 가능하세요? 간단하게 그냥. 아니 이게 뭐 일반적인 네, 매매에서 일반적으로 7초 매매. 아니 어떻게 김건희 여사 그러잖아. 아니 자기가 30초만 매매했는데 그게 얼마인지 몰랐다. 아, 근데 운이 되게 좋으면 가능하지. 아 그렇구나. 네, 운이 아, 아주 근데 좋. 검찰에서도 이거는 통정 매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우리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말을 다 믿지는 않는다. 네. 당연히 이제 서로 간에 교감이 있어서 매매를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 근데 하긴 저는 했죠. 진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보도된 거에 의하면 네. 그 본인이 직접 결정해가지고 네, 매매했다 스스로 했다. 했다고 네, 하잖아요. 그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솔직히 본인 어떻게 앞으로 뭐 저는 이 수사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시 수사됩니다 무조건. 네. 근데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 발언은요. 어찌 보면 본인이 방조범에서 공동정범으로 그래.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발언 자체가. 저희 권오수 회장과의 연결고리만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네. 사실은 직접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그냥 되는 공동정범이 거니까. 될 수 있는 건데 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아. 했겠죠. 당연히 그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역사 내가- 현장에 남는 증거라는 거 그럼 이거 잘 당연하죠. 기억하셔야 주가 되고. 조작을 앞으로 몰랐는데 내 안 통장에는 했기 돈이 때문에. 쌓여 있고 아니 이게 참던 거 계속 참으시는 게 낫지 않아요? 갑자기 정치적 미래가 왜 걸려 못 있는 참고. 주가 조작의 피해자인데 내 통장에는 돈이 참고 쌓여 있고 있겠습니다. 나도 그런 피해자가 되고 싶다는 게 아 그거 모든 이 국민들의 정부는 마음입니다. 되게 특이한 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다 친절하게 넘어간다니까요. 아니 21g도 그 청와대 비서관한 아니 대통령실 비서관한테 누가 더 소개받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아니 세상에 주식으로 4,700만 원 손해 봤는데 그것을 입금을 시켜주잖아요 원복을. 네. 그래서 보내준 사람한테 너 왜 보냈냐 4,700만 원 그러니까 기억이 안 기억이 난다고 안 하고. 납니다. 김건희 여사 너 아니, 왜 받았어 물어보니까 기억이 기억이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사합니다 이거. 아 참 그나저나 깜빡했네요. 8만주님이 오늘도 네. 아. 33,000원 슈퍼챗 아이고,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 마음에 드네 8만주. 닉네임이 8만주예요. 아예예. 3,300원에? 네. 어느 주식 8만주 갖고 계신 겁니까? 삼성전자 8만주 갖고 있으면 대단한 분이죠. 아유, 저는 근데 요즘 많이 정말 떨어졌어요. 검찰의 그 논리 있잖아요.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주가에 대해서 주식에 일반 대해서 투자자, 전문가.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 정말 좋게 얘기해줬구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속된 말로 주가 조작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보세요. 그 손 씨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억을 손해 보고 김건희 여사는 전문가가 아닌데 엄마랑 해서 23억 법니까? 아, 그리고 이번 또- 단계 원래 먼저 오고 나중 가고 나 아니, 또 순서가 없습니다. 궁금한 게 또 뭐냐면 어쨌든 범죄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서 네. 23억을 벌었는데 그 대통령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주 쉬운 말로 작물 아닙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쓸 거예요? 이거? 저는 이것도 토해내야 된다. 아니 아니, 토해는 근데 당연한 이제 거 아닙니까? 뭐, 아니 이거- 공정과 이거 상식으로 판결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커버 치는 건 절대 아니고 저도 부당하다고 특검해야 한다 생각하니까. 근데 권오수 씨 판결문을 보면 추징금이 0원이에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돈을 벌었는데도 네, 판결문을 안 봐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판결문을 보면 변호사님이 얘기하기로 네. 보면 권오수 씨 같은 경우는 추징금은 0원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범죄 수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뭐 아. 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도 실패가 된 건지 아니면 그 무슨 이렇게 뭐 어디 그 연구 보고서에 가면 23억 정도의 추정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걸 좀 정확하게 우리가 봐봐야죠. 수사를 해야지 알지. 그러니까 요즘 고위공직자들 만약에 그 집 가지고 장난쳐 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럼 다시 팔으라고 하고 그 나머지 차익을 가지고 기부를 하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세상에 어쨌든 간에 범죄와 관련돼서 몰랐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23억이라는 수익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된 분의 재산 목록에 그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몰랐겠지. 이건 뭐- 딱 한 말씀만 붙이자면 그걸 이런 생각 건 못했네. 있어요. 네. 그 법원에서도 지금 뭐 23억 원의 이 이익을 봤다는 것은 한국거래소가 네.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거고 법원에서는 이게 주가 조작 기간이었는지 아니면 아. 정상적인 주가의 매매였는지. 흐름에서였었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증거로 확정해서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더라고요. 수사를 근데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는 뭐 수 충분히 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 오빠 논란이 좀 있는데 네, 이 네. 대변인입니까? 아, 대변인 짧게 이런 갑니다. 얘기를 오빠 했어요. 하면 저도 이제 항마력이 떨어져 짧게 갑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어요. 자신의 SNS에 네. 자신의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가 김건희 여사를 조롱했다는 비판, 대변인 사퇴를 요구받았는데요. 아.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본인이 그냥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글을 올린 거죠. 결혼 20주년 기념글을 올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꼭 한마디 전하고 싶다. 오빠 고마워 이야기하면서 맨 밑에 괄호에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굳이 지나갔는데 아니, 네. 뭐 굳이 써가지고 이 같은 대변인이시잖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이죠. 네. 판사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춘천에서 철원 나왔어요. 양구 인제 여기서 네네. 출마를 하셨었는데 아깝게 낙선했고 음. 사실 뭐 한동훈 체제의 대변인이 됐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황우여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그게 5월이죠. 그때 대변인으로 처음 임명이 된 후에 네. 7월 23일 날 전당대회가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그 당선이 되고 8월 8일인가 저희가 그 대변인으로 추가로 몇 명을 선임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거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변인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네. 김혜란 대변인도 그때 당시에 비대위 시절에 대변인을 했었고 또 계속해서 정치를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네. 중앙에서 당직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자신의 절실한 뭐 의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를 해갖고 좀 유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뭐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이나 소신 이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이 김혜란 대변인을 딱 선정해서 대변을 시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결혼 친한 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지금 너무 슬로해지잖아요. 아니 지금. 이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거 좋아요. 아닙니까? 답답해 죽겠네, 살짝이 저거. 갑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친한 게 어떻게 생각해요? 부적절했나요? 아니 이게 네. 썩 적절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거 갖고 징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죠. 왜냐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거 갖고 그만두라 그러면 그동안 이거보다 더한 발언들로 당을 곤혹할
갑작스럽게 만들었던 네. 친윤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아유, 하고 그럼 있는 어쨌든 겁니까? 친윤계가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무리한 잘못된 건 아니까 무리한 주장이다 이거죠. 잘못된 것과 무리한 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 말을 엄청 아니 굵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변단과 독대의 차이인가요? 그 친윤계인 국민의힘 강명구 네. 의원이 이제 대변인지 사퇴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당 대변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내 자칫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민주당 등 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이제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냐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아니 북한이냐고요. 북한이 오빠라는 단어가 남측의 단어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면 색출해가지고 하여튼 뭐 징계를 먹인다고 오빠라는 말 하는데 못 써요? 오라버니라고 했는데 오라버니요. 북한에서 그것도 오라버니. 불편한데요. 아이고야. 네. 아니 북한도 아니고 무슨 오빠라는 단어도 못 쓰게. 아니,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이게 오빠라고 해서 뭐 당내에서 징계를 한다거나 대변인에서 해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예를 들어 명태균, 김대남 관련해 갖고 뭐 친윤계 인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면서 꼭 찍어서 이걸 갖고 네. 뭐 친한계 대변인이란 또 프레임까지 씌워서 뭐 정치 그래, 검색을 아유, 하느냐 우리 이것도 정 옳지 대변인 말씀 않다라고 들어보니까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됐네요. 저는 근데 실수- 여기서 실언을 남편이 하셨네. 네. 기분이 묘하게 나빴을 것 같다고 왜요? 느끼는 게 배나온. 20년째 뒹굴거리는 아, 배 나온 오빠래요. 그럼 백수 남편, 느낌? 예, 이게 아니, 변호사라면서요. 남편분도 변호사신데 네, 뒹굴거린다 표현하면 참 서운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글픕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당내에서 공격하는 건 좀 지나친. 그래서 저는 공격이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사안이라고 좀 생각해요. 신중해라 요 정도 네, 느낌. 네, 신중해라. 네. 또 신중하라는 말은 뭐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아까 좋아하는 배고프면 밥 먹으라라는 말과 똑같다는. 네, 알겠습니다. 고문하죠. 자 그리고 지금 아직은 뭐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오후에 아마 명태균 씨 관련된 그 폭로를 했던 네, 그 네. 강혜경 씨가 국회 출석을 하는 거죠? 네, 오후에 출석합니다, 여러분. 네, 오후입니다. 오후에 오후에 PM. 보시면 지금 네. 가보셨나? 네,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가 직접 출석을 한다라고 했고요. 아마 이제 여기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아마 집중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물어볼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앞서 나온 기사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뉴스토마토에서 먼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를 내보냈어요. 네. 그 뭐 핵심은 홍준표 지금은 이제 대구시장 홍준표의 복당은 이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영향을 행사한 결과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홍준표 시장이 복당된 거는 네. 명태균의 힘이었다. 네. 그리고 나는 2021년 3월 5일 김영선 소개로 명태균을 처음 만났다. 이 두 가지가 아마 이 인터뷰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바로 이준석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네. 내가 복당 입장을 홍준표 그 지사에 대한 복당 입장을 밝힌 건 2021년 4월이다. 그리고 5월에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리고 홍준표 그 시장의 복당은 2021년 6월입니다. 시점상으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 그 시장도 김종인 씨가 내 복당에 명태균이 이준석 대표에게 부탁해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헛소리를 한 보도를 봤다라고 하면서 네. 나는 애초에 그때 김종인 비대위에 복당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 또 킥을 놓습니다. 93년 4월 내가 이제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때 김종인 피의자의 뇌물 자백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내 그 범인에게 복당 심사를 받는 건 가당치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때 신청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계속해서 했어요. 감정 싸움 심하게 가네요. 네, 이렇게 오늘 오전 보도가 네. 나온 상황입니다. 네. 네. 김종인 위원장은 명태균 씨를 얘기하면서 뭐 좀 적절하진 않은 편입니다만 미놈 저놈 뭐 지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미신 했죠. 뭐 등등의 그놈, 이런 뭐 얘기를 이런-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감정적 표현이 네. 포함되어 있어갖고 놀랐습니다. 아마 인터뷰를 보면 인터뷰 전체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워딩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명태균 씨로 입장을 빙의해 보면 네. 정말 상중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서운했을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이 말. 서운했겠죠. 많이 믿고 따랐다면.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과 그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미묘한 관계도 있지만 네. 제 생각엔 김종인 위원장이 시기가 아주 특정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거는 이준석에게 명태균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했다라고 한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취지로, 것으로 안다라는 네, 네. 취지였지. 제 생각에 선후관계나 뭐 시점상의 문제로 인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더 나간 얘기를 하신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었습니다. 전체 보면. 걷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자꾸 막 쓸데없는 이게 뭐 김정인 대표랑 뭐 홍준표 복당이 이게 뭐 범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냐 안 했냐가 제일 맞아요. 중요한데 네. 이런 쓸데없는 걸로 계속 이게 가시거리만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면서 듣고 있으면 좀 답답해요. 이런 거 뭐 이 사람 얘기를 통해 아니 그랬나 보지. 그게 무슨 의미야? 그래. 아니, 복당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젊은 층에서 2%더 나오게 해라. 예. 아. 하태경에게도 보여줘야 된다. 대선 여론 조작. 네. 그리고 뭐 내부 경선에 샘플 600개만 모으고 2,000개로 2,000 개로. 뻥튀기 해라. 네. 뭐 창원 국가산단 그 후보지 선정 먼저 알았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복당을 언제 했든 말든지 무슨 아니,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는 이 문제에서는 이준석하고 김종인 박사 좀 조금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이는 원래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뭐 도움도 서로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범죄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야죠 우리가. 근데 너무 이런 쓸데없는 건데 저는 오늘 강혜경 씨 입에서 돈 문제 일단 그다음에 여론 조작 문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창원 국가상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직접 이거에서 원래는 세종시로 가게 돼 있던 이 국가산단이 창원시로 오게 된 데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됐는지 네. 이것만 딱 밝혀지면 돼요. 김종인 박사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뭐 지금 그러니까 상관이야. 정치인들은 대체로 나는 잘 안 친한데 다른 사람들은 좀 친하더라. 요 정도 톤인 것 같아요. 나는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은 좀 명태균이랑 친하더라. 그래도 뭐 요- 다 본 적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맞습니다. 하죠. 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선거 개입을 했느냐, 여론 조작했느냐, 그다음에 산단이 지정되는 데 있어서 산업단지 지정이 있어서 이 사람이 개입을 했거나 이권을 이득을 뭐 취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된다. 핵심만 좀 보자. 이런 뭐 말씀이신 거죠?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그 비용을 지방선거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여론조사를 했고 비공개 네. 여론조사 했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리고 강혜경 씨가 오늘 저기 법사위에서 좀 저는 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불법적으로 본인이 녹취를 한 거라도 그건 뭐 이제 재판 뭐 처벌 받을 거예요. 만약 그걸 공개하게 된다면. 근데 그러한 명백한 어떤 그 녹취라든지 아니면 정말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이 나와야지 단순히 본인이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뭐 명태균과 뭐 윤석열 대통령 간에 나눴던 대화를 그냥 본인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 네. 다 뒤집혀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냥 명태균 씨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녹취나.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것을 바로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민주당에서 노정명 의원실에서 이거 다 입수해가지고 분석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좀 명확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와 이건 빼박이다 이 정도의 어떤 증거 제시가 나오면서 주장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까지 그러면 명태균 씨 입을 이제까지 언론들이 그렇게 쫓았는데 더 이상은 명태균 씨 입을 쫓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하고 대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법 적용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2017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후보가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4번 이상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네.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빙자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도 23년 작년 12월에 중앙선관위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 대표업체를 고발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조작을 하든 여론조사를 건 돌리든 아닌 이게 거 아니다. 합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인지도를 올리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가 그것도 있다는 불법에 거예요. 해당한다. 불법입니다. 네. 여튼 강혜경 씨라든지 명태균 씨 둘 다 녹취록이나 무슨 캡처한 게 엄청 많은 모양이에요. 뭐 몇십 건 정도가 아닌 것 같고 뭐 수천 건씩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워낙 방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아마 이 뉴스 저 뉴스가 막 또 여기저기서 엄청 터져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예. 위해서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고 아까 네. 얘기했던 것들이 공천 개입과 관련한 그 스캔들이었잖아요. 음. 첫 번째 제기된 게 네. 그다음에 여론 조작과 관련한 거였고 그다음에 이 여론 조사 비용을
그러면 어디서 조달했었는지 그게 정치자금법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 보니까 네. 검사들이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좀 시간은 걸리는 거죠. 네. 이 국민적 사안이 됐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지난번 김건희 여사 뭐 관련해서 지금 호되게 그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더 열심히 수사해 갖고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좀 가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리고 뭐 지금 그 검찰의 영역이죠. 창원이 수사- 있잖아요. 창원에서 이 국가 산단을 지정을 할 때 그 지역에서도 후보지가 좀 나눠졌었나 봐요. 네. 예를 들어서 A와 B로. 근데 결국은 A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B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불만이 많아가지고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언론사에서 탐사 보도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산단과 관련돼가지고 등기부 등본들을 막 취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등기부 등본을 취재했을 때 이것을 발표하기 직전에 누군가가 샀는데 이게 또 정치권과 연계가 있다면 이것도 큰 파장이 한번 불러올 등기부등본 지금 겁니다.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예. 하니까 예. 한번 산단은 선정할 때 혹시 그 전에 직전에 그 땅을 땅을 토지를 소유 샀다든지. 매수한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치밀하게 또 누구 삼자를 통해서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또 게으르신 분들은 그냥 에이 하고 자기 이름 아니 근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명태균 씨가 그거 관련해서 언급한 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거기 근처에 내 땅 하나라도 나오면 한번 찾아봐라. 뭐 그런 식으로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땅만 없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뭐 차명으로 뭐 할 네.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건 아직은 뭐 밝혀진 게 아니니까 그냥 추정치면 추정입니다. 안 되니까. 취재에 네, 네. 들어갔다. 아, 하여튼 뭐 이런 거 수사할 때 뭐 이 사람들은 보면 대충 휴대폰들이 몇 대씩 있더라고요. 뭐 그냥 한 4-5대 그냥 돌리. 맞습니다. 아, 그죠? 저 휴대폰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그래요. 그럴 때는 그러면 유심 변경을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럴까요? 예, 인터넷 하시면서 정수기도 같이 정수기도 같이. 네. 네. 목마르니까 인터넷 읍천이 커피도 TV도 함께. 같이. 네, 인터넷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사를 옮기면서 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인터넷 비교원과 이 모든 것을 상의해 보십시오. 혹시 나중에 비자금이라든지 횡령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인터넷 비교원에서 핸드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서 또 한 30만 원씩 그럼요. 추가로 더 얻으실 수 있으니까 총 108만 원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르만 여의도에서 보셨다 말씀하시면 추가로 사은품도 드리니까요. 네. 많이들 이용하시기 아주 바라겠습니다. 매끄러운데요. 기가 막히네요. 네, 기가 막히죠. 아주. 역시 명진행자예요. 네, 그럼요. 명불허전이구만. 네. 자, 오늘 내용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 이게 큰일입니다. 이제 우리 이게 국정원에 제일 큰일 같아요. 솔직히 네. 말하면 이게 제일 큰일이에요. 이게. 잠시 후에 이제 전문가 모셔서 얘기를 들을 건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병력 12,000명? 15,000명 12,000명 정도인데 네. 저는 그 최근에 본 기사 뉴스 앵커먼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 관련이었어요. 네. JTBC인지 MBC인지 몰랐는데 그럼 아마 JTBC일 겁니다. 어쩌면 네. 제3차 세계 대전의 서막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국가 간 한 나라 대 한 나라 한국 전쟁이죠. 1대1대 국가 간의 네. 전쟁인데 여기에 이제 북한군이 참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함의를 갖는다. 그렇죠. 그리고 무기만 지원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죠. 또 북한이 네. 이번 그 참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한반도 평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단 북한도 1953년 이후에 이렇다 할 현대전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 군대가. 네. 근데 이 현대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국내 재진입 기술 네. 이것을 러시아가 북한에 전달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 핵심 기술도 북한에 전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북한이 뭘 하는 만큼 러시아도 그렇죠. 뭘 줘야 당연히 되니까. 뭐 북한이 주는 만큼 예. 12,000명 주는 것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 파병한 거랑 똑같죠. 예. 아니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베트남 파병은 침략군에 상대하기 위한 베트남을 돕기 위한 거였고 이거는 지금 침략한 나라를 도우러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정 대변인이 하신 말 우려가 맞고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전투병가로 배치가 될까?
좀 그런 의문도 있어요. 정예부대라잖아요. 네. 아니 물론 뭐 폭풍부대라고 해가지고 뭐 예. 하는 거 차려? 봤는데 네. 뭐 폭풍군단 해가지고 뭐 1983년에 뭐 창설돼가지고 우레 뭐 벼락 뭐 예하 부대 있고 아니, 그거 들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그 블라디보스톡 있는 훈련소를 촬영을 한 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걸 안 것도 전장에서 북한군 병사, 동양인 병사가 6명의 장교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왜 동양인들이 여기 있지? 이러면서 확인이 그렇죠.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전투병과가 이미. 참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대다수의 어떤 보병들이라든지 일반 병사들도 곧 있으면 거기에 투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제 3차 대전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선하고도 지금 연결. 미국 대선도 지금 딱 15일 남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선되면 이걸 바로 전쟁을 중단하겠다, 지원을 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게 북한이 참전한 게 그냥 이러다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도 확정이 돼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네. 정말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나서고 있고 지금 최대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전쟁은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마무리되는 선으로 가야 된다. 딱 한 가지 말씀만 붙이자면 우리가 왜 월남전에 파병한 후에 월남전 파병의 대가로 미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의 네, 기반을 네, 다 마련한 네, 거예요. 네. 근데 북한 어떻습니까? 여기서 참전 12,000명 한 돈 누구한테 갑니까? 다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김정은 통치자금 결국에는 김정은 4대로 이어지는 독재 세습의 이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분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백성의 몸값을 자기가 다 착취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하는 지금 북한 정권을 어떻게 가만히 둬야 근데 미국 되겠습니까? 대선은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미국 대선 얘기까지 해요. 아니 정크론 얘기 간단한 한 줄평 되게 궁금해서 요즘에 트럼프 트럼프가 주식이 되면 어, 11월에 정리되는 아니 트럼프 주식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아, 가장 정확한 건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선거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맞췄었다. 아니, 트럼프 주식이 갑자기 뛰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네. 자, 오늘 그러면 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안타깝게 동전 많은 실패. 9천 아까 했습니다. 600명까지 됐었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는 여러분이 좀 월요일 많이 비상사태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다음 주에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